안녕하십니까. 태백산직입니다. 이타적 유전자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타적 이기자 이기적인 배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기적 유전자 행명이 전하는 메시지는 다른 사람의 선의를 무시하고 배척하라는 냉혹한 홉스주의적 명령이 결코 아니다. 사실은 정반대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이타주의의 입지를 확보해준다. 다윈과 헉슬리는 고전 경제학자들을 이어받아 인간이 사리 추구에 입각해 행동한다는 전제에 모든 것을 깨워 맞췄지만 윌리엄스와 해밀턴은 인간의 행동을 조종하는 좀 더 강한 동력, 즉 유전적 이익을 밝혀냄으로써 이타성이 끼어들 여지를 만들어 주었다. 유전자는 이기적이지만 때로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개체의 이타성을 활용하기 때문이다. 애초에 그들이 의도하는 바는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이기적 유전자 이론 덕분에 개체의 이타주의를 설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헉슬리는 개체의 관점에만 집착해 개체 사이 투쟁에 매몰되었다. 그는 크로포트킨이 지적한 바와 같이 개체들 간에는 투쟁 외에도 다양한 관계 방식이 존재한다는 점을 간과했다. 그가 유전자의 관점에서 문제를 볼 수 있었다면 그렇게 극단적인 홉스주의적 개체에 관해 도달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나중에 밝히겠지만은 생물학은 경제학의 결론을 경직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순화시키는 면이 있다. 유전자적 관점에서 생각하다 보면은 인간의 행동 동기에 관해 해묵은 논쟁에 다시 말려든다. 그러나 어머니가 자식에게 헌신적인 것이 어머니가 가진 유전자의 이기성 때문이라고도 해도 세상의 모든 어머니가 이타적으로 행동한다는 사실 자체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개미 한 마리가 이타적인 것은 그 유전자가 이기적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해서 그 개미 자체가 이타적이라는 사실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개체들이 서로에게 헌신적일 수 있다면 그 같은 선행을 일으키는 동기를 꼭 따질 필요는 없다.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는 물에 빠진 이웃을 구하는 행위가 선행을 베풀기 위해서가 아니라 칭찬을 받기 위해서였다고 해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 마찬가지로 자유의지가 아니라 유전자의 명령을 받아 그가 그렇게 했다고 해도 문제될 것은 없다. 행위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다. 철학들 중에는 동물에게는 이타주의가 존재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이타주의라는 것이 고결한 행동만으로는 불충분하며 고결한 동기를 갖추어야 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적선은 신의 사랑과 같은 순수한 동기에서 나오는 것이어야 하며 자만에서 나오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비슷한 문제 때문에 애덤 스미스는 그의 스승 프랜시스 허치슨과 결별했다. 허치슨은 허영이나 사리 추구에서 비롯된 자비심은 결코 자비심일 수 없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스미스는 그의 주장에 아주 극단적으로 반발했다. 동기가 허영심일지라도 선행은 어차피 선행이라는 것은 그의 생각이었다. 경제학자인 아마티아 센은 이마누엘 칸트를 모방해서 이렇게 말했다. 다른 사람이 극심한 고통을 인지했을 때 괴로움을 느낀다면 그것은 동정에 속한다. 동정에 근거한 행위는 어떤 의미에서, 아니 아주 중요한 의미에서 이기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은 다른 사람의 기쁨을 보며 즐거워지고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보면 고통스러워진다. 때문에 동정적 행위는 행위자 자신의 효용을 추구하는 데 도움이 된다. 바꿔 말하자면 우리가 비탄에 빠진 사람에게 공감을 느끼면 그만큼 자신의 비탄을 경감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그만큼 우리는 더 이기적이다. 즉 무감각하고 감정적 동요가 전혀 없는 신념을 갖고 덕을 베푸는 사람만이 진정한 이타주의자라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가 문제 삼는 것은 동기가 아니다. 내가 자선단체를 세우기 위해 명사나 단체들로부터 수표를 받으려고 할 때 그들이 자선 자체보다도 선전 PR에 더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수표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해밀턴이 친족 선택 킨 셀렉션 이론을 내놓았을 때 그의 논지는 일개미 행위가 이기적이라는 것이 아니었다. 그런 반대로 일개미들이 독신으로 지내는 것은 그들의 이타성이라고 했다. 물론 그 이타성은 이기적 유전자에 의해 조종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지만 말이다. 상속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세계 어디에서나 사람들이 돈을 벌려고 하는 목적 중 하나는 후손에게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이다. 이것은 결코 근절할 수 없는 인간적 본능이다. 극히 예외적인 인간을 제외한다면 사람들은 죽기 전에 부를 몽땅 탕진하거나 자선기관의 기부의 생면 부지의 사람들에게 나눠줄 바에야 후손에게 물려주려고 한다.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고전 경제학 이론으로는 이 같은 나름의 숭고한 행위를 설명할 수 없다. 유산을 물려주는 행위가 개체 자신에게는 전혀 이익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전자를 중심에 놓고 생각하면 상속의 이타주의는 완벽하게 해명된다. 돈은 한 개체를 떠나더라도 그 유전자를 따라가는 것이다. 이처럼 이기적 유전자 이론은 홉스주의의 마수로부터 루소주의를 보호해준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기적 유전자 이론을 전통적 사고방식의 전적인 옹호자로 생각하면 착각이다. 왜냐하면 보편적 이타성이 지배하는 극도로 조화로운 세계가 설사 실현된다가 하더라도 이기주의라는 곰팡이가 언제든지 그 대돌보를 갉아먹어 붕괴시킬 수 있다는 것이 이기적 유전자 이론의 예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리 추구와 끊임없는 반란의 동기가 되리라는 예측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자연 생태는 결코 조화의 상태가 아니라는 홉스의 말처럼 이기적 유전자 이론의 개척자인 해밀턴과 로버트 트리버스는 부모와 자식, 부부, 동료들 간의 관계는 상호 충족의 관계가 아니라 그 관계로부터 이익을 취하려는 상호 투쟁의 관계라고 주장한다. 자궁 속에서 자라고 있는 태아를 예로 들어보자. 모체와 태아의 관계만큼 총체성을 갖는 관계는 드물다. 모체가 만사까지 임신을 유지하기를 바라는 이유는 태아가 그녀의 유전자를 다음 세대에까지 전달해 줄 것을 믿기 때문이다. 반면에 태아가 모체의 생존을 바라는 이유는 모체가 죽어버리면 자기도 죽을 것이기 때문이다. 두 개체는 모체의 폐를 통해 산소를 얻고 모체의 심장의 의지에 맥박을 유지한다. 둘의 관계는 완벽한 조화이다. 임신은 과연 훌륭한 협동 작업이다. 아니, 생물학자들은 적어도 그렇게 믿었다. 그러나 트리버스가 출산 뒤의 모체와 영아 사이에 얼마나 많은 갈등, 예컨대 젖을 때는 문제 같은 것들이 존재하는지를 간파한 이후 데이비드 헤이그는 이 발상을 자궁 속까지 확장했다. 모체의 이익과 태아의 이익이 일체를 이루지 않는 경우의 예들을 생각해 보자. 모체는 번식을 계속하기 위해 출산 후에도 살아남기를 원한다. 반면에 태아는 모체가 자기에게 마지막 생명력까지 투여해 주기를 바란다. 모체 입장에서 볼 때 태아의 유전자는 자신의 것과 절반쯤만 같다. 이것은 태아도 마찬가지다. 만일 둘 중의 어느 하나가 살기 위해 다른 하나가 죽어야 한다면 각자는 서로 생존자가 되기를 원할 것이다. 1993년 말 헤이그는 장밋빛으로 미화되어 온 전통적인 모체-태아 관계를 부정하는 충격적 저작을 출간했다. 그런 태아와 그 하수인격인 태반이 모든 측면에서 모체의 협력자가 아니라
교묘한 내부 기생체로서 행동하며 모체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강요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모체 혈액을 태반에 공급하는 동맥 속으로 태아의 세포가 침입해 동맥벽에 자리잡고 그곳의 근육을 파괴함으로써 그 동맥을 수축시킬 수 있는 통제력을 모체로부터 박탈하는 것이다. 그리 드물지 않는 임신 합병증인 고혈압과 자간전증은 이와 같은 태아의 조종으로 일어나는데 태아가 모체의 신체 조직 혈류를 감소시키는 호르몬을 방출해 모체의 혈액을 자기 편으로 더 많이 끌어올려고 노력하는 데 따른 결과이다. 혈당을 둘러싸고도 마찬가지 투쟁이 벌어진다. 임신의 마지막 석 달 동안의 모체는 대개 안정된 혈당량을 유지하지만 사실은 이 기간 중 인슐린의 생산량은 날마다 증가하고 있다. 인슐린은 혈당량을 낮추는 작용을 하는 호르몬이다. 이 같은 패러독스의 이유는 간단하다. 태아의 조종을 받는 태반이 초유 호르몬이라는 호르몬의 생산량을 매일매일 증가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HPL은 인슐린의 작용을 억제한다. 정상 임신 중에는 이 호르몬의 생산이 평소에 비해 막대하게 늘어나는데 물론 전혀 생산되지 않는 경우에도 모체나 태아에게는 아무런 해가 없다. 모체와 태아가 서로 상반된 기능을 가진 호르몬을 오로지 서로를 상쇄할 목적으로 서로 경쟁적으로 생산해내는 것이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헤이그에 따르면 그것은 영양 공급원인 모체 혈액의 혈당량을 증가시키려는 욕심 많은 태아와 소중한 혈당을 태아에게 너무 많이 뺏기지 않으려는 알뜰한 모체 사이의 줄달리기 싸움이다. 이 짧지만 숨가쁜 싸움의 결과로 일부 여성들은 임신성 당뇨에 걸리게 된다. 임신성 당뇨는 태아가 줄달리기에서 너무 많이 이겨서 나타나는 결과이다. 그뿐만 아니라 태아가 생산하는 HPL 호르몬은 아버지 쪽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에 의해 생산된다. 태아는 마치 모체 내에 심어진 아버지의 기생체 같다. 자궁소의 조화라고 예외가 있겠는가? 물론 헤이그의 논지는 임신 그 자체가 적들 사이의 냉혹한 주도권 쟁탈이라는 것은 아니다. 모체와 아기는 기본적으로 자손의 번식이라는 목표를 위해 협력하고 있다. 모체가 자녀의 양육과 보호에 관해 놀랄 만큼 이타적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그러나 그들 사이에는 공통된 유전적 이해 관계뿐만 아니라 상호 대립하는 유전적 야심도 존재한다. 모체의 이타주의 이면에는 태아를 보호하든지 태아에 대항해 싸우든지 상관없이 오로지 이기성만을 기준으로 행동하는 모체만의 유전자가 숨어있다. 사랑과 상호 부조의 내밀한 성소인 자궁에서조차 이기적 이해관계의 냉혹한 주장이 발견된다. 꿀벌 사회의 하극상. 이처럼 협력 속에서 내재한 갈등은 자연계의 모든 협동 관계 속에서 발견된다. 그뿐만 아니라 집단 정신을 붕괴시킬 수 있는 하극성이나 개인주의적 반란의 위협은 협동의 모든 단계에 상존한다. 독신자로 살아가는 일벌의 처지를 생각해보자. 일개미들과는 달리 일벌은 번식할 능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들은 스스로 생식을 하지 않는다. 어째서일까? 왜 일벌은 자기 어미의 다른 딸들을 양육해야 하는 전제 질서에 대항해 반역을 일으키지 않는 것일까? 이것은 한가로운 상상이 아니다. 퀸즐랜드 지방의 한 벌집에서 최근에 바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다. 일벌 중의 일부가 벌집의 일반 구역과 분리된 격리벽, 몸집이 큰 여왕벌이 통과할 수 없는 그물 안에 알을 낳기 시작했다. 알은 모두 부화해서 수벌이 되었으며 일벌들이 짝짓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개미, 꿀벌, 말벌의 경우 수컷에 의해 수정되지 않은 알은 자동으로 수컷이 된다.
이 곤충들에게서는 송이 이같이 단순한 메커니즘에 따라 결정된다. 만일 일벌에게 누가 내 벌집에 있는 수버들의 어미가 되었으면 좋겠는가 하고 물으면 일벌은 첫 번째는 자기 자신, 다음은 여왕벌, 그리고 그 다음은 다른 무작위로 선택된 일벌의 순서로 대답할 것이다. 이것이 이런 관계의 우선순위이기 때문이다. 여왕벌은 14에서 20마리의 숫벌과 짝짓기를 하여 그 정자를 골고루 뒤섞는다. 때문에 일벌들은 친자매가 아니라 의붓자먹이야 된다. 따라서 일벌은 자기 아들과 유전자의 절반이 같고 여왕벌의 아들과는 4분의 1, 자기 의붓자매인 다른 일벌의 아들들과는 유전자의 4분의 1 이하만을 공유한다. 따라서 자신의 알을 낳는 일벌은 그것을 포기하는 일벌에 비해 후세에 더 기여를 하는 것이다. 계속 그렇게 된다면 몇 세대 이내에 자기 새끼를 스스로 낳는 일벌들이 벌 세계를 상속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까닭은 무엇일까? 일벌은 여왕벌의 아들보다는 자신의 아들을 선호한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일벌들은 다른 일벌의 아들보다는 여왕벌의 아들을 선호한다. 그리하여 일벌들은 체제를 스스로 감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집단 이익을 지켜낸다. 그들은 여왕권의 군체 내에서 서로 자기 자식을 낳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것이다. 실제로 그들이 하는 일은 다른 일벌들의 새끼를 죽이는 일이다. 여왕벌 특유의 요인 물질인 페로몬이 묻어있지 않은 알은 일벌들에게 잡아먹힌다. 외적 사례도 보고된 적이 있다. 과학자들은 오스트레일리아 지역의 어떤 꿀벌들의 경우 한 마리의 숫벌이 벌집 속의 일벌들 중에서 이 감시체계를 파괴해 잡아먹히지 않는 알을 낳는 유전적 능력을 전달해 주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꿀벌들의 세계에서는 일종의 다수결주의를 관철시키는 그들의 의해가 일벌들의 자기 번식을 막고 있는 것이다. 여왕개미는 문제를 다른 방식으로 해결한다. 여왕개미는 생리적으로 번식할 수 없는 일개미를 낳는다. 일개미는 번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반란은 애초에 불가능하다. 따라서 여왕은 여러 수컷과 짝짓기를 할 필요도 없다. 일개미들은 모두 친자매 관계이다. 때문에 그들은 여왕의 아들보다는 다른 일개미의 아들을 더 선호하지만 생식을 못함으로 도리가 없다. 또 하나의 예외적 사례인 호박벌의 경우를 살펴보면 이 규칙이 좀 더 명료해질 수 있을 것이다. 한여름밤의 꿈에서 보텀이 거미집 요정에게 말한다. 신사 양반, 빨간 공둥이 호박벌을 엉겅퀴 나무 꼭대기에 잡아 꿀 주머니를 가져다 줘. 여기에서 보텀의 이야기는 거래의 제한이 아니다. 호박벌은 원래 양봉업자를 만족시킬 만큼의 많은 꿀을 모으지 않는다. 엘리자베스 시대의 개구장이들은 호박벌집을 털면 여왕벌이 비오는 날을 대비해 감춰둔 작은 밀랍집을 훔칠 수 있음을 알고 있었지만 호박벌을 치는 사람은 없었다. 호박벌은 꿀벌 못지않게 부지런한데 왜 꿀이 없을까? 이유는 간단하다. 호박벌 군체는 규모가 작다. 수천 마리를 거느리는 꿀벌과 달리 호박벌은 기껏해야 일벌과 숫벌을 합쳐 400마리 정도의 작은 집단을 형성한다. 활동기가 끝나면 여왕벌은 겨울잠을 자기 위해 혼자서 날아가 버리고 이듬해 새 출발을 한다. 이때 여왕벌을 따라가는 일벌은 없다. 호박벌과 꿀벌의 이 같은 차이에 대해 새롭게 밝혀진 아주 흥미로운 사실이 있다. 여왕꿀벌은 일처다부제로 여러 마리의 숫벌과 짝짓기를 한다. 반면에 여왕 호박벌은 일처일부제에서 한 마리의 숫벌하고만 짝짓기를 한다. 그 결과 유전학적 계산에 따른 승률이 나온다. 앞에서 숫벌은 무정수정란으로부터 부화한다고 했는데 따라서 모든 숫벌이 어미 유전자 절반의 순수한 클론이다. 반면에 일벌은 아비와 어미가 있으며 모두 암컷이다. 호박벌의 일벌은 이미 아들 25%의 유전자를 공유보다는 자매 일벌의 아들 정확히 37.5%의 유전자를 공유하고 핏줄이 더 가깝다. 이 때문에
군체가 수컷을 생산하기 시작하면 일벌들은 꿀벌의 경우에서처럼 자매 일벌을 경계하고 여왕벌에 협력하는 것이 아니라 자매들과 힘을 합쳐 여왕벌에 대항한다. 여왕의 아들 대신에 일벌의 아들을 번식시키는 것이다. 여왕벌과 일벌의 이 같은 불화 때문에 호박벌의 군체는 다 소집단을 벗어나지 못하고 매년 활동기가 끝날 때마다 해체된다. 벌 사회의 질서는 개체들이 이기적인 학상을 억압함으로써만 성취된다. 이러한 원리가 신체, 세포, 염색체, 유전자의 집단도 적용된다. 변형군에 의해서 본 것처럼 줄기를 만들고 그것을 이용해 포자를 퍼뜨리는 아메바들의 협동 속에도 전형적인 이해 관계의 갈등이 존재한다. 연합에 가담한 아메바의 3분의 1 이상이 줄기에 투입되어야 하는데 이들은 포자들과 달리 죽어야 한다. 줄기에 투입되는 것을 모면한 아메바는 공익정신에 투철한 동료들이 희생한 대가로 번식할 수 있으며 자신의 이기적인 유전자를 좀 더 많이 세상에 남길 수 있다. 이 협동체는 줄기에 투입되는 아메바들을 어떤 방식으로 설득하는가? 이 협동에는 계통이 다른 여러 클론들이 참가하는 경우가 적지 않을 것이므로 이른바 친족 등용에서 그 이유를 구하는 것은 옳지 않을 것이다. 협동체 속에는 여러 계열의 이기적 클론들이 들끓고 있다. 이 수수께끼는 경제학자들에게는 익숙한 문제이다. 줄기는 공공도로처럼 납세로 만들어지는 공공재이다. 포자는 그 도로를 이용함으로써 얻는 사적 이윤이다. 각 클론은 공공도로를 건설하기 위한 납세액을 협의하는 기업체이다. 줄기에 투자할 클론의 총수를 파악한 다음 순이익의 균등 배분 법칙을 적용하면 각 클론이 얼마만큼 포자 순이익을 할당받을지 계산할 수 있다. 나머지 개체들은 줄기 세금에 투여되어야 한다. 이 같은 일이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것은 속임수가 배제된 공정한 게임이다. 인간의 경우에도 이기적 개체와 집단 이익 사이의 갈등이 상존한다. 이 경향은 아주 보편적에서 사실상 정치학의 이론적인 틀 전체가 이 갈등을 출발점으로 삼고 있다. 제임스 부캐넌은 고든 털럭이 1960년대 제청한 공공선택 이론은 정치가나 행정관료들도 자기 이해관계와 상관없는 사람들은 아니라고 말한다. 그들의 소명은 자신의 출세나 보상보다 공익을 앞세우는 것이지만 그들도 별 수 없이 의뢰인이나 돈을 내는 납세자보다는 자신과 소속기관에 가장 이익이 되는 방향을 추구하는 것이 일반적인 법칙이다. 그들은 남들에게 협동을 강요하고 스스로는 변절하는 기술을 구사한다. 지나치게 냉소적으로 들릴지 모르겠으나 이와 정반대의 견해, 즉 관료는 공익을 위한 헌신적인 공복이라는 관점, 부캐넌의 표현을 빌리자면 관료는 경제적 환관이라는 관점도 지나치게 순진한 생각이다. 노스코트 파킨슨이 그 유명한 파킨슨의 법칙 위 이론에 대한 설득력 있는 예언을 정의하면서 말했듯이 관료는 라이벌이 아닌 자기 부하를 증식시키고자 한다. 때문에 관료들은 서로를 위해 일한다. 파킨슨이 지적했듯이 영국의 식민지가 급격하게 줄어든 1935년에서 1954년 사이에 영국의 신민국 관리의 수가 5배나 늘어났다는 사실은 아주 재미있는 아이러니다. 구태여 파킨슨 법칙을 운운하지 않더라도 제국 영토의 축소가 중앙 행정의 팽창에 반영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간의 반란. 고대 노마의 평민과 귀족의 두 계급이 있었다. 타르킨스를 추출한 뒤 노마는 군주제를 폐지하고 공화제를 채택했다. 그러나 머지않아 귀족 계급이 정치 권력과 교권을 비롯한 법률적 특권을 독점하기 시작했다. 평민은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원로원의 의원이나 성직자가 될 수 없었으며 심지어 귀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없었다. 유일하게 그들에게 보장된 특권 아닌 특권은 군에 입대해 로마를 위해 전쟁터에 나가는 것이었다. 기원전 494년 이 같은 불평등의 넌더리가 난 평민 계급은 더 이상의 종구를 거부하는 파업을 일으키는 데 성공했다. 다급하게 파견된 집정관 발레리우스로부터
파업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은 그들은 다시 군에 복귀해 아예키족과 볼스키족 그리고 사빈족을 차례로 물리치고 노마로 귀환했다. 은혜를 모르는 올라원이 발레리우스의 약속을 번복하자 분노한 평민들은 로마 외곽의 성산에 캠프를 치고 공격 대오를 갖추었다. 올라원은 협상을 위해 현인 메네니우스 아그리파를 파견했는데 그는 평민들에게 아래와 같은 우화를 들려주었다. 언젠가 몸의 구성원들이 모여 자기들은 뼈빠지게 일하는데 위는 하는 일 없이 게으르게 자빠져서 자기들의 노동의 결과를 즐기고 있다고 불평을 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손과 입과 이빨은 위를 굶겨서 굴복시키기로 뜻을 모았다. 그러나 위를 굶길수록 자신들도 점점 허약해져갔다. 이로써 위도 자기의 역할을 가지고 있는 것이 명백해졌다. 이와 같은 일은 받아들이는 음식을 소화시키고 재분배해서 다른 구성원을 살찌게 하는 것이다. 위 일이 바로 이것이었다. 부패한 정치가들을 위해 이 같은 공색한 변명을 늘어놓음으로써 아그리파는 반란을 진정시켰다. 평민계급에서 호민관 2명을 선출하는 것과 귀족의 사적 형벌을 거부할 권리를 약속받고 평민들이 해산함으로써 질서가 회복되었다. 우리 신체가 온전할 수 있는 것은 하극상을 억제하는 정교한 메커니즘 덕분이다. 여성의 몸속에 자리잡고 있는 간의 입장에서 되어 생각해보자. 간은 70여 년간 아무런 대가 없이 혈액을 해독하고 몸의 화학물질들을 조절한다. 결국 간이 죽고 썩어서 잊혀진다. 그러나 그의 바로 옆 겨우 몇 인치 거리에 자리 잡고 있는 난소는 별로 필수적이지도 않은 호르몬 몇 가지를 생산하는 것 말고는 하늘 없이 고상하게 앉아있지만 유전자를 다음 세대에 전해주는 난자를 생산함으로써 불명이라는 행운을 누린다. 간의 입장에서 볼 때 난소는 기생충과 같은 존재이다. 해밀턴의 친족 선택 이론에서 파생된 친족 등용의 논리를 적용한다면 간도 난소와 동일한 클론이므로 간은 난소의 기생성에 대해 그렇게 신경 쓸 필요는 없다고 할 수 있다. 간과 난소가 공유하는 유전자가 난소를 통해 살아남는 이상 간의 유전자가 소멸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간에 서식하는 기생충과 난소는 전혀 다르다. 기생충은 간과 유전자를 전혀 공유하지 않지만 난소의 유전자는 간의 그것과 같다. 그러나 어느 날 혈액을 타고 난소까지 가서 자신의 사본을 거의 갖고 있지 않은 난자들을 몰아내고 그 자리에 대신 들어앉을 수 있는 특수한 능력을 갖춘 돌연변이 세포가 간 속에 생겨났다고 상상해보자. 돌연변이 세포는 정상적인 간세포를 회생시키면서 번식에 점차 확산될 것이다. 몇 세대가 지나지 않아 우리는 원래의 난소가 아닌 어머니의 간의 후손이 될 것이다. 돌연변이 간세포는 친족 등용의 논리에 구애받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이 처음 생겨났을 때 그것의 유전자는 난소의 유전자와 같지 않았기 때문이다. 물론 이것은 의학이 아닌 공상 속의 이야기지만 사실과 전혀 무관한 것은 아니다. 이것은 암에 관한 개략적인 묘사이기도 하다. 암이란 세포가 증식을 멈추지 못하는 상태이다. 무한히 증식하는 세포는 정상세포의 희생 위에서 번식한다. 암종들, 특히 전이 몸 전체로 퍼지는 것들은 결국 인체를 전복시키고 만다. 암을 방지하기 위해 인체는 수천 개 조에 이르는 세포들에게 성장이나 수리가 완료되면 증식을 멈춘다는 규율에 복종하도록 설득해야 한다. 이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헤아릴 수 없이 까마득한 선조들의 세대를 가져오면서도 세포들은 분열을 멈출 수 있는 일만큼은 해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만일 그랬다면 그들은 대를 이을 수 없었을 것이다. 우리 간세포는 모체의 간이 아니다. 난소의 난자로부터 생긴다. 증식을 멈추고 선량한 간세포가 되는 것은 20억 년에 걸친 그들 세포의 분멸의 역사에서 전혀 상상해 본 적이 없는 일이다. 난자세포는 복제 중간기 상태로 수정을 기다리며 쉬고 있기는 하지만 한 여성의 생애를 통해 본다면 결코 증식을 멈추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그들은 복종해야 하며 그들이 복종하지 않으면 인체는 암에 굴복하고 만다.
다행히도 세포들의 복종을 감시하는 일련의 장치, 즉 암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망가뜨리지 않으면 안 되는 엄청난 숫자의 안전장치와 조기 경보 장치들이 존재한다. 이 메커니즘은 인생이 말기, 암이 호발하는 연령은 종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말기라고 할 수는 없다. 말기에 도달했을 때, 그리고 과도한 방사능이나 발암물질의 공격을 받았을 때 고장나기 시작한다. 그러나 그 악성도가 높은 암 중에 바이러스를 통해 전달되는 것들이 있다는 사실은 단순히 넘길 문제가 아니다. 종양의 반란 세포들이 난소를 점령하는 식의 어려운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도 자신들을 좀 더 쉽게 전파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터득한 것이다. 담즙 속의 기생충. 이 같은 논리는 암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이 관점을 적용하면 많은 노인성 질환들이 새로운 면을 드러낸다. 인체의 전반적인 생명력이 소진되어 감에 따라 생존 능력이 뛰어난 세포계가 적장 생존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며, 그 중에 인체를 갉아먹으면서 번식하는 세포계도 포함될 것이다. 이것은 조물주의 실수가 아니라 어쩔 수 없는 필연이다. 이 과정을 내적 기생이라고 명명한 브루스 찰턴은 유기체란 그것이 형성되는 순간부터 점진적으로 자기 파괴를 하는 존재로 개념화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노화는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설명을 필요로 하는 것은 불로이다. 발달 과정을 겪는 폐와 뇌의 이기적 세포와 총체적 이익 사이의 갈등은 커다란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폐와 세포, 재생산을 하게 될 세포 자리에서 자신의 세포를 대신 끼워 넣을 수 있는 유전적 돌연변이 종이 있다면 그것은 폐하가 성장함에 따라 결국 다른 돌연변이 종 모두를 물리치고 증식에 성공할 수 있다. 이처럼 발달이란 이기적인 생명 조직들 간의 생식권 쟁탈전이다. 그러나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까닭은 무엇일까? 최근의 여러 설명에 따르면 그것은 폐의 발달 과정에서 나타나는 모성 예정과 생식 세포계 격리라는 두 가지 독특한 현상 때문이라고 한다. 수정이 일어난 처음 며칠 동안 수정란은 유전적으로 폐쇄된다. 즉, 유전자들은 전사를 금지당한다. 이 같은 침묵의 경보를 내리는 것은 모체의 유전자이며, 모체의 유전자는 스스로 만들어낸 물질들을 폐화 전체에 확산시킴으로써 폐화에게 일정한 패턴을 각인시킨다. 폐화 자신의 유전자가 가택연금에서 풀려날 즈음에는 폐화 유전자의 운명이 거의 결정된 상태가 된다. 얼마 뒤에 인간의 경우 수정된 지 56일 후에 생식 세포계는 완성되어 격리된다. 즉, 성인이 된 후에 난자와 정자가 될 세포들은 이때부터 폐와 뇌의 다른 세포들과 격리된다. 격리 속에서 이들은 인체의 모든 유전자에 영향을 미치는 손상이나 뇌파에 의한 돌연변이로부터 보호받게 된다. 태내 생활 56일째부터는 태아의 고환이나 난수에 직접 상처를 입히지 않는 변화는 결코 자손의 유전자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타적 유전자. 생식세포를 제외한 모든 조직은 조상세포가 될 기회를 박탈당하며, 조상세포가 될 기회를 박탈당한다는 것은 경쟁자를 물리치고 진화할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세포들은 야망을 포기하고 집단 이익의 의지를 따르게 된다. 반란은 진압된다. 어느 생물학자가 지적했듯이 참으로 감명 깊게 느껴지는 발달 과정의 조화란 사실은 알고 보면 독립적이고 협동지향적인 주체들의 공동 이익이 아니라 정교하게 설계된 기계장치의 강제된 조화이다. 모선 예정과 생식 세포계 격리는 세포들의 이기적 반란을 억압하기 위한 장치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일은 동물에서만 있으며 식물이나 곰팡이 이외에는 없다. 식물은 반란을 다른 방법으로 억압한다. 즉, 생식 능력은 모든 세포가 보유하되 견고한 세포벽을 활용해 어떤 세포도 몸 전체를 돌아다닐 수는 없도록 한다.
때문에 식물에는 전신암이 없다. 곰팡이 유리는 또 다른 방식을 쓴다. 그들은 애초에 세포를 갖고 있지 않으며 유전자들은 생식권을 얻기 위해 초점을 한다. 이기주의적 반란은 다음 단계의 응집체에서도 위협이 된다. 인체가 세포의 이기적 반란을 억압함으로써 힘겹게 얻어지는 총체적 조화이듯이 세포 자체도 사실은 아슬아슬한 타협의 산물이다. 우리 몸의 각 세포 속에는 46개의 염색체가 있는데 이것은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각각 23개씩을 받은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게놈, 즉 염색체들의 팀이다. 그들은 완벽한 조화 속에서 움직이면서 세포의 활동을 지시한다. 그러나 만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인구의 이 3%만이 갖고 있는 특이한 기생체에 감염되어 있다면 당신은 염색체에 대해 조금 다른 견해를 갖게 될 수도 있다. 비염색체라고 불리는 이 기생체는 보통 염색체에 비해 크기가 조금 작을 수도 있지만 겉모습은 다를 바가 없다. 그러나 이 염색체는 정상 염색체처럼 짝을 지어 행동하지 않고 세포의 정상 기능에 기여하는 것도 거의 없으며 다른 염색체와 유전자를 맞바꾸는 것조차 거부한다. 그들은 세포 생활에 단지 소극적으로 가담할 뿐이다. 게다가 그들은 일상적으로 화학 물질의 보충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들이 기생하는 생명체의 성장을 늦추고 번식력과 건강을 해친다. 인간에게는 비염색체가 거의 연구된 적이 없지만 어느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그것은 여성의 수태를 지연시킨다. 비염색체는 다른 동물과 식물에서 훨씬 많이 발견되며 유해성도 명백하다. 그들은 무엇을 위해 그 자리에 있는 것일까? 생물학자들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어떤 이들은 그것이 유전자의 변이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그것이 유전자의 변이도를 낮추기 위한 것이라고도 한다. 그러나 두 견해 모두 타당성은 별로 없다. 사실 비염색체는 기생체이다. 그들은 세포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 자신의 번식을 위해 그곳에 존재한다. 그들은 영악하게도 생식 세포에 자리 잡으며 자리 잡는 데 성공한 뒤에도 주도 면밀하게 행동한다. 난자를 형성하기 위해 세포가 분열할 때 유전자의 절반은 무작위로 속간에 폐기되는데 폐기된 자리는 정자의 유전자로 대체된다. 이들은 극체로 형성하는데 소모된다. 신비스럽게도 비염색체는 극체에 쓰일 확률이 거의 없다. 그래서 비염색체를 갖고 있는 동식물은 보통의 동식물에 비해 살아서 번식할 확률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비염색체가 그 자손에게 나타날 확률은 다른 유전자에 비해 높다. 비염색체는 반란 염색체로서 게놈의 조화를 전복시키려는 이기주의자이다. 염색체의 속에서도 반란은 일어난다. 모체의 난소에서의 나의 절반을 형성하는 난자를 만들어내기 위해 이른바 감소분열이라는 고사한 카드게임이 벌어진다. 딜러는 먼저 모체 유전자라는 카드의 패를 썼고 이것을 반으로 나눈다. 절반은 폐기되고 나머지 절반은 내 유전자의 절반이 된다. 모체 유전자들은 난자에 등용될 50대 50의 확률을 가진다. 탈락자는 경험한 마음으로 패배를 인정하며 영혼을 위한 여행을 떠나는 운 좋은 동료들의 무운을 빈다. 그러나 내가 생지와 과실팔이라고 한다면 패나누기 과정에서 속임수로 끼어든 분리 왜곡자라는 유전자를 틀림없이 물려받았을 것이다. 왜곡자는 카드를 아무리 공정하게 섞어 나누더라도 반드시 난자나 정자에 끼어들 수 있는 독특한 능력이 있다. 비염색체와 마찬가지로 분리 왜곡자는 생지나 과실팔이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들은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해 존재한다. 그들은 진화에 워낙 잘 적응하기 때문에 숙주에게 해를 끼치고도 자신만은 계속 살아남는다. 그들은 현실 질서에 대한 복도이다. 그들은 평온해 보이는 유전자 세계의 저변에 깔려있는 팽팽한 긴장을 대변한다. 대의. 그러나 이와 같은 일들이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 무엇이 반란을 억제하는가? 분리 왜곡자나 비염색체와 암세포는 왜 승자가 되지 못하는가? 전체의 조화가 개체의 이기성보다 우세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유기체, 즉
응집이 대의를 주장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유기체란 무엇인가? 그런 것은 없다. 유기체란 단지 그것을 구성하는 이기적인 부분들의 종합일 뿐이다. 선천적으로 이기적인 단위로 구성된 집단이 이타적으로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패러독스를 해결하기 위해 다시 꿀벌의 세계로 돌아가보자. 일벌들은 저마다 자기 아들을 낳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다른 일벌이 아들을 낳지 못하게 하려는 욕구도 이에 못지않게 크다. 즉 이기적 욕구를 가지고 있는 일벌 하나하나는 그의 아들 생산을 방해하려는 이기적 욕구를 가지고 있는 수천 마리의 일벌에게 감시당하고 있다. 따라서 벌의 사회는 셰익스피어가 생각한 것처럼 위로부터 움직여지는 전제 군주 국가가 아니다. 그것은 다수의 개개인이 가진 욕망이 각자의 이기주의를 억제하는 민주주의 사회이다. 암세포나 무법적인 배아 조직, 분리왜곡자, 비염색체도 마찬가지다. 다른 유전자의 이기주의를 억압하는 유전자를 발생시키는 돌연변이가 일어날 가능성은 이기적 돌연변이가 일어날 가능성보다 작지 않다. 게다가 그와 같은 변이가 일어날 공간은 훨씬 넓다. 이기적 돌연변이가 그 어느 곳에서 일어났다 해도 그 주변에는 어쩌다가 이기적 돌연변이를 억압하는 메커니즘을 획득하게 될 경우 스스로 번식할 수 있는 수많은 유전자가 존재한다. 에그버트 리가 말했듯이 유전자로 구성된 의회를 연상해보자. 의원들은 각자가 사리 추구를 위해 행동한다. 그러나 누군가가 다른 의원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면 다른 이들은 힘을 합쳐 그를 견제한다. 분리 왜곡자의 경우를 보면 이기주의 발현은 게놈이 다수의 염색체로 분할되는 과정과 염색체 교차라는 현상에 의해 억제된다. 염색체 교차는 유전자의 앞뒤를 바꿈으로써 분리 왜곡자를 자체의 파괴 방지 장치로부터 결리시키는 효과를 낳는다. 물론 이 방법에 허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일벌들이 벌집 세계의 의회 감시를 간혹 벗어나듯이 분리 왜곡자도 유전자 의회의 감시를 간혹 벗어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클로포트킨이 바라는 것처럼 대의가 승리한다. 이타적 유전자 2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